안녕하세요. 서동만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알고리즘이란 무엇이며 알고리즘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알고리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이 알고리즘이었는지 몰랐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초중고 정규 수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다양한 수학 공식들이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클리드 GCD 알고리즘과 바이너리 서칭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이진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적인 알고리즘들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학적인 알고리즘이란 여러분들이 초중고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수학 공식을 활용하여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면 연속된 숫자의 합을 구하기 위한 시그마나 가우스 공식을 이용한 알고리즘이라던가 두 개의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CD, 유클리드 알고리즘, 숨겨진 특정한 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다항식 알고리즘, 또는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확률 또는 통계 공식을 이용한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를 보다 단순화하여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더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1과 2를 더하고 그 결과에 다시 3을 더하고 그 결과에 다시 4를 더하는 과정을 10까지 진행하여 55라는 결과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 또한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두 수의 합이 10이 되도록 숫자를 그룹으로 만든 후 전체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1과 9, 2와 8, 3과 7, 4와 6의 각각의 쌍은 합의 결과가 10이 됩니다. 이 결과에 10 또는 10 플러스 0과 5를 더하여 55의 결과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합의 결과가 11이 되는 5개의 숫자 쌍을 만들어 처리하는 방법으로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수학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합 구하기입니다. 시그마 i는 0부터 n까지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서메이션, 즉 누적 합을 구하는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됩니다. 이 방식 역시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1부터 특정 수까지의 합을 구하는 경우 방금 설명드린 세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숫자의 개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나 두 번째의 알고리즘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1000개 혹은 10,000개 이상의 숫자를 더해야 하는 경우에도 유용한 알고리즘이 될 수 있을까요? 결과를 얻는 데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마지막 알고리즘이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문제에 대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경우 효율성의 측면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보다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각 문제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가장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활용하여 시간 또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명의 사용자가 동일한 게임에 대해 적용 가능한 동일한 수의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두 명의 사용자의 게임 실행 결과도 동일할까요? 각 사용자가 어떠한 알고리즘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적 사고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클리드 GCD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클리드 GCD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1번은 입력된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하여 큰 수를 x라 하고 작은 수를 y로 놓습니다. 2번에서는 y의 값을 0과 비교해서 같으면 최대 공약수를 x로 출력하고 알고리즘을 종료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번호로 진행을 합니다. 3번은 x를 y로 나누어 나머지를 t에 저장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의 나눗셈과 같이 정수의 나눗셈을 목과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공식 중 퍼센트와 동일하게 생긴 기호를 컴퓨터에서는 모듈러스, 즉 나머지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정수 사이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t에 나머지 값을 저장한 후 다음 번호로 넘어갑니다. 4번은 x의 값을 y로 변경합니다. 5번은 y의 값을 t로 변경합니다. 이후 6번에서는 2번으로 되돌아갑니다. 알고리즘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10과 25 두 숫자를 입력값으로 두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1번으로 10과 25 중에 더 큰 숫자인 25를 x에 저장하고 작은 숫자인 10을 y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2번으로 10의 값을 가지고 있는 y가 0과 같지 않으므로 3번으로 25인 x를 10인 y로 나눈 나머지 값 5를 t에 저장합니다. 4번으로 x의 값은 기존 y의 값인 10으로 변경되고 5번으로 y의 값은 t의 값인 5로 변경됩니다. 6번에서는 다시 2번으로 돌아갑니다. 2번으로 돌아와서 5의 값인 y가 0이 아니므로 3번으로 가서 10인 y를 5인 x로 나눈 나머지인 0을 t에 저장합니다. 다시 4번, 5번을 거치면서 y의 값은 5로 변경되고 x의 값은 0이 되고 6번에서 2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2번에서 y의 값이 0이므로 x의 값인 5를 최대 공약수의 결과값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0과 25의 최대 공약수는 5가 됩니다. 이것이 기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수학적인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인 유클리드 GCD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이번엔 다시 21과 14의 최대 공약수를 유클리드 GCD 알고리즘을 구해보겠습니다. 1번은 입력된 두 개의 숫자 중에서 큰 수를 x에 저장하고 작은 수를 y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컴퓨터에는 21과 14가 입력값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여 x에 21을 저장하고 y에 14를 저장합니다. 2번은 y의 값이 0과 같은지 비교하여 만약 같다면 최대 공약수가 y에 저장된 값임을 출력하고 알고리즘을 종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3번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y에 저장된 값은 14이므로 0과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3번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3번은 x의 값을 y의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t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을 14로 나누면 몫은 1, 나머지는 7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7의 값을 10t라는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4번은 x의 y의 값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는 하나의 변수는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값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y의 값인 14가 x에 저장됩니다. 5번은 y의 값을 t의 값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t의 값인 7이 y에 저장됩니다. 6번은 2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번으로 돌아가서 현재 y의 값이 0과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현재 y의 값은
7이므로 0과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인 3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1번에서 6번까지의 수행 과정을 2단계까지 수행하면서 x와 y의 값이 21에서 14에서 14에서 7로 다시 7과 0으로 변경됩니다. 결국 y의 값이 0이 되어 그때의 x값인 7이 최대 공약수 결과값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클리드 GCD 알고리즘에 임의의 두 수를 넣어서 수행해보고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본 결과값이 여러분들이 각자 알고 있는 방식으로 계산한 최대 공약수와 비교하여 값이 올바른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제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에서 대표적인 컴퓨팅 알고리즘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자료 혹은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연락처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화를 걸고자 하는 번호를 찾거나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앱 중 하나인 카카오톡에서 열려있는 수많은 대화방 중에서 여러분들이 톡을 남기고자 하는 대화방을 찾는 일은 여러분들이 늘상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때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락처나 대화방을 찾는 것 등의 동작을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종류의 수많은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 하나를 검색하여 찾는 일입니다. 수백 개 이내의 연락처나 톡 대화방에서 특정 연락처나 대화방을 찾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영한사전이라면 어떨까요? 수만 개의 영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찾고자 하는 단어를 찾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탐색을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순차 탐색이나 이진 탐색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 즉 연락처에서 오래전 중학교 단짝 친구의 전화번호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연락처를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개 미만의 연락처를 저장해 두신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1000개가 넘는 연락처를 저장해 두신 분도 있을 텐데요. 검색을 요청하는 순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흔히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순차 탐색 알고리즘과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순차 탐색은 말 그대로 전화번호부 처음부터 끝까지 연락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이름과 하나하나 비교하여 찾는 방식입니다. 한 개의 연락처를 비교하는데 1초가 걸리고 현재 1000개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소 1초에서 최대 1000초의 시간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연락처가 처음에 저장되어 있는지 마지막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정말 간단하고 직관적인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찾아야 할 대상이 늘어날수록 검색에 필요한 시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럼 탐색의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널리 알려진 이진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바이너리 서칭 알고리즘인 이진 탐색 알고리즘은 흔히 바이너리 서치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바이너리 서치는 기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대상 데이터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에서 이름으로 검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름의 가나다 순 혹은 ABC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정렬된 데이터의 특징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진 탐색은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1단계로는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의 중앙에 위치한 데이터와 검색하고자 하는 이름을 비교합니다. 만약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맞다면 해당 데이터를 출력하고 알고리즘을 종료합니다.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아니라면 2단계를 진행합니다. 2단계에서는 현재 찾고자 하는 이름이 비교한 연락처의 이름보다 앞에 있는지 혹은 뒤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가나다 순서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찾고자 하는 이름이 홍길동이고 비교 대상의 연락처 이름이 이순신이라면 뒤쪽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단계로 현재 비교 연락처를 중심으로 찾고자 하는 이름이 있는 남은 부분의 중간에 있는 연락처를 찾습니다. 4단계로 다시 2단계로 돌아가서 찾고자 하는 이름을 찾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찾아야 하는 데이터를 반으로 나누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찾아나가는 방식이므로 한 번 수행할 때마다 검색해야 할 대상이 2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이진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이 알고리즘은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됩니다. 술자리에서 흔히 하는 게임 중에서 숫자를 맞추는 게임인 업앤다운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1에서 50 사이의 숫자 중 하나의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25를 선택하고 다시 13, 그리고 7, 다시 4, 2와 같은 방식으로 찾아나가는 방법이 바로 이 이진 탐색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수학적인 알고리즘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수학이라고 하면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서 보다 일상적인 알고리즘의 예를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수저교환 알고리즘입니다. 식사를 할 때 대부분 숟가락과 젓가락, 즉 수저를 사용하실 텐데요. 물론 스테이크나 파스타 등을 드실 때에는 포크와 스푼, 나이프 등을 사용하시겠지만 여기서는 한식을 대상으로 한정해 보겠습니다. 숟가락은 주로 찌개나 국, 밥 등을 먹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 젓가락은 반찬 종류나 면 종류, 밥을 먹을 때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잔치상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오른손에 숟가락을 들고 왼손에는 젓가락을 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국을 떠 드신 후 잡채를 먹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채를 먹기 위해서는 젓가락이 필요합니다.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젓가락이 오른손에 있어야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오른손에는 숟가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손에 있는 젓가락을 오른손으로 옮기려면 어떠한 알고리즘이 필요할까요? 먼저 1단계로 오른손에 있는 숟가락을 밥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2단계로 왼손에 있는 젓가락을 오른손으로 옮깁니다. 마지막 3단계로 밥상 위에 올려놓은 숟가락을 왼손으로 잡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젓가락을 이용하여 잡채를 먹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과정의 알고리즘만으로 잡채를 먹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수압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설명하자면 교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변수에 저장된 값을 서로 교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오른손과 왼손, 그리고 밥상을 변수라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변수에 저장할 값이라고 하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수압 알고리즘이 됩니다. 두 개의 변수에 저장된 값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임시 저장할 변수 하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정말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가 길찾기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집, 미용실, 슈퍼마켓, 학원, 레스토랑, 은행, 학교가 있고 각각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각 도로는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분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집에서 학교로 가는 다양한 경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경로에는 우리가 원하는 최단 시간 경로는 없었지요. 그럼 이제 자주 사용되는 알고리즘 하나를 이용하여 최단 시간 경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용할 알고리즘을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리디란 우리말로 욕심 많은 혹은 탐욕스러운 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집에서 학교를 찾아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집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미용실과 슈퍼마켓, 학원 세 곳이 있습니다. 미용실은 5분이 걸리고 슈퍼마켓은 10분, 학원은 9분이 걸립니다. 그럼 현재 가장 적은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인 미용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용실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 주변을 탐색합니다. 슈퍼마켓은 3분, 은행은 11분이 걸리네요. 집으로 가는 길은 방금 지나쳐온 길이므로 제외하겠습니다. 따라서 미용실에서는 슈퍼마켓으로 가는 것이 3분이 소요되므로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슈퍼마켓에서는 7분이 소요되는 학원과 3분이 소요되는 레스토랑, 10분이 소요되는 은행 세 곳 중에서 레스토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레스토랑에서는 4분이 걸리는 은행 한 곳밖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은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은행에서는 7분 걸리는 학원과 2분 걸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당연히 2분 걸리는 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목적지인 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걸린 총 시간을 계산해 보면 미용실까지 5분, 슈퍼마켓까지 3분, 다시 레스토랑까지 3분, 은행까지 4분, 마지막으로 학교까지 2분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5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어서 총 17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리디 알고리즘이 최단 시간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전체의 경로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최선의 경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디 알고리즘은 우리가 전체의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그리디 알고리즘과 유사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실생활에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마트에서 어떤 계산대로 가야 할지 고를 때 물건의 양을 모두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가장 줄이 짧은 것을 선택한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말이죠. 만약 우리가 선택한 계산대의 계산원이 곧 교대할 시간이어서 정산 및 인수인계에 걸리는 시간만큼 더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계산대를 선택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계산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도 정말 많은 분야에 활용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7주차에서는 알고리즘이란 무엇이고 알고리즘이 되기 위한 조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하고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문제에 사용되는지 예를 이용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8주차에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 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